아니? 어떻게 아빠가 그럴 수 있어요? 딸보다 고작 2천만 원이 더 중요해요? 요즘 벨라루스에서는 국내에서보단 국제 결혼을 하는 걸 더 선호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그런 건 아니겠죠. 오늘 영상의 주인공은 결혼은커녕 남자 한 번 못 만나본 벨라루스의 여성입니다. 성인이 되자 갑작스럽게 원치 않는 국제 결혼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국 돈 2천만 원을 받은 아버지를 원망하고 살던 그녀. 3년 만에 만난 아버지의 모습에 더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아버지는 그때를 생각하면서 땅을 치고 후회한다는데요. 어떤 부모가 이럴 수 있을까요? 아니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그런 선택을 한 걸까요? 이야기 들어보시죠. 구독과 좋아요는 감동 블라썸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제 이름은 타티아나입니다. 벨라루스의 브레스트 외곽, 작은 공단 마을에서 태어나 자랐어요. 어릴 적 우리 집은 평범했지만 따뜻했습니다. 아버지는 철강 공장에서 일하셨고 어머니는 마을 식당에서 일하며 가족을 위해 헌신하셨어요. 어린 시절 저는 언어에 특별한 재능이 있었습니다. 러시아어는 물론이고 영어와 폴란드어까지 자연스럽게 익혔어요. 마을 도서관에서 낡은 외국 잡지를 읽으며 언젠가 통역사가 되어 세계 곳곳을 다니겠다는 꿈을 키웠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책을 읽는 모습을 보며 항상 웃으셨어요. 어머니도 우리 딸은 머리가 좋아서 분명 성공할 거야 라며 자랑스러워하셨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제 꿈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갑작스럽게 아버지가 실직하셨습니다. 공장이 경영난으로 문을 닫으면서 마을 전체가 일자리를 잃었어요. 설상가상으로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쓰러지시면서 병원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의사는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우리 가족에게는 그런 돈이 없었어요. 아버지는 하루 종일 일자리를 찾아 헤매셨습니다. 새벽 5시에 나가서 밤늦게 돌아오시는 날이 계속됐어요. 간혹 일용직 일을 구하셨지만 며칠 버티지 못했습니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경험이 없다는 이유로 번번이 거절당하셨어요. 저는 그런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의 상태는 점점 악화됐어요. 약값도 제대로 될 수 없어서 증상이 더 심해졌습니다. 밤마다 아파서 신음하시는 어머니를 보며 저는 무력감에 빠졌어요. 통역사가 되겠다는 꿈은 점점 멀어져만 갔습니다. 집안 형편이 이렇게 되자 대학 진학은 꿈도 꿀 수 없었어요. 저도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지만 사회 초년생이 할 수 있는 일은 한정적이었습니다. 마을 상점에서 계산원 일을 하거나 주말에 청소 일을 했지만 벌어들이는 돈으로는 생활비도 감당하기 어려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 어머니가 병원비를 감당하지 못해 울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부엌에서 혼자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시며 가계부를 들여다보시는 어머니의 모습이 지금도 선명해요. 그때 아버지가 처음으로 꺼낸 말이 바로 국제결혼이었습니다. 타티아나야, 내가 얼마나 예쁜지 아니? 머리도 좋고 언어도 잘하잖아. 너 같은 애라면 좋은 조건으로 시집갈 수 있어. 처음엔 정말 충격이었어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버지가 정말로 저를 팔자는 건지 믿을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방에서 밤새 울었습니다. 어떻게 부모가 딸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현실을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어머니의 병은 나날이 악화됐고 치료비는 계속 늘어났어요. 아버지는 여전히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셨고 집에는 먹을 것조차 떨어져 갔습니다. 전기료와 수도료 고지서가 쌓여가는 것을 보며 저도 점점 체념하게 됐어요. 국제결혼 중개업체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에는 이미 몇 명의 여성들이 외국으로 시집을 간 상태였어요. 대부분 한국이나 일본으로 갔는데 간혹 소식이 들려오기도 했습니다. 어떤 이는 잘 지낸다고 했고 어떤 이는 힘들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 모든 이야기들이 제게는 남의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결국 저는 스스로 중개업체에 연락했어요. 아버지도 어머니도 제가 직접 나서는 것을 말리려 했지만 이미 마음을 정한 상태였습니다. 누군가는 팔렸다고 말하겠지만 저는 제가 가족을 위해 스스로 선택했다고 믿고 싶었어요. 중개업체 사무실은 생각보다 허름했습니다. 낡은 건물 2층에 있는 작은 사무실이었어요. 중년 여성이 저를 맞아주며 사진을 찍고 간단한 프로필을 작성했습니다. 키, 몸무게, 학력, 가족 사항까지 모든 것을 기록했어요. 마치 상품을 등록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첫 번째 맞선은 정말 끔찍했어요. 50대 중반의 중국 남성이었는데 저를 보는 시선이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물건을 고르는 것 같았습니다. 제 외모만 훑어보더니 몇 가지 질문을 던졌어요. 요리는 할 수 있는지, 아이는 몇 명까지 낳을 수 있는지, 한국어는 빨리 배울 수 있는지. 저는 그 자리에서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두 번째 맞선도 비슷했어요.
40대 후반의 일본 남성이었는데 이미 이혼 경력이 있었습니다. 제게 전 부인과 비교하며 이런저런 조건들을 늘어놓았어요. 저는 점점 절망감에 빠져갔습니다. 정말 이게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인지 의문이 들었어요. 세 번째, 네 번째 맞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이 많은 남성들이 저를 마치 구매하려는 상품처럼 대했어요. 존중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게 사랑이라면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몇 번의 실망을 겪은 후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이 바로 동영 씨였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느낌이 달랐어요. 30 초반의 조용한 사무직 회사원이었고 다른 남성들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동영 씨는 저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한국어로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게 중요한 건 당신의 편안함이에요. 서두르지 않겠습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도 마음을 열게 했어요. 처음으로 저를 하나의 인격체로 대해주는 사람을 만난 기분이었습니다. 동영 씨는 제 이야기를 차근차근 들어주었어요. 제가 왜 이런 선택을 하게 됐는지, 가족 상황은 어떤지, 앞으로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다른 남성들처럼 조건만 따지는 게 아니라 진짜 저라는 사람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었습니다. 저는 급하지 않아요. 타티아나 씨가 충분히 생각하고 결정하시면 됩니다. 결혼이라는 건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동영 씨의 이런 말들이 제게는 큰 위로가 됐어요. 처음으로 이 선택이 틀리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에 돌아가서 부모님께 동영 씨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아버지는 동영 씨가 제시한 조건을 듣고 바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2천만 원이라는 돈이 우리 가족에게는 정말 큰 금액이었거든요. 어머니의 치료비는 물론이고 밀린 생활비까지 해결할 수 있는 돈이었어요. 이게 최선이야, 타티아나야.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돼. 아버지의 말씀에 저도 마침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며칠 후 동영 씨와 다시 만나 결혼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는 여전히 서두르지 않았고 제가 한국에 가서 적응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도와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어요. 결혼식을 올릴 돈도 없었고 예쁜 드레스를 입고 축복받는 그런 로맨틱한 결혼은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우리 집 형편으로는 친척들을 초대해서 잔치를 벌이는 것도 불가능했어요. 어머니의 병원비로 나갈 돈도 부족한 상황에서 결혼식 비용은 사치였습니다. 동영 씨도 그런 우리 사정을 이해하고 계셨어요. 오히려 그쪽에서 먼저 간소하게 하자고 제안해 주셨습니다. 중요한 건 형식이 아니라 마음이라고, 나중에 한국에서 여유가 생기면 그때 제대로 된 예식을 올려도 늦지 않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결국 우리의 결혼은 정말 간단했습니다. 시청 한 구석 작은 사무실에서 서류 몇 장에 서명하는 것으로 끝났어요. 증인으로는 아버지와 중개업체 직원이 참석했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웨딩드레스도 없었고 꽃다발도 없었어요. 제가 입은 건 평소에 입던 깔끔한 원피스뿐이었습니다. 서류에 서명하는 순간이 정말 기묘했어요. 마치 물건을 사고 파는 계약서에 사인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2천만 원이라는 돈과 저라는 사람이 맞바뀌는 순간이었거든요. 펜을 들고 제 이름을 쓰면서 정말로 이게 결혼인가 싶었습니다. 동영 씨는 그런 제 마음을 아셨는지 조용히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은 이렇게 시작하지만 진짜 결혼은 이제부터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말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됐지만 여전히 허전한 마음은 지울 수 없었습니다. 서류 작업이 끝나자마자 2천만 원이 우리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돈은 그날 바로 어머니의 치료비와 집의 연체금으로 쓰였어요. 오랜만에 아버지의 얼굴에서 안도의 표정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고요. 하지만 그 순간 저는 정말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한편으로는 가족을 도울 수 있다는 안도감이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정말로 제가 팔린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결혼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됐지만 실제로는 경제적 거래에 불과했던 것 같았습니다. 친구들은 모두 하얀 드레스를 입고 축복받으며 결혼하는데 저는 사무실에서 서류 한 장으로 운명이 결정됐어요. 신랑 신부가 서로 사랑을 맹세하는 그런 감동적인 순간도 없었고 가족들의 축하도 없었습니다. 그저 계약이 성사된 것 같은 차가운 느낌만 남았어요. 한국행 비행기표를 받아들고 나서야 모든 게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정말로 제가 이 모든 걸 떠나 낯선 나라로 가는 거구나 싶었어요. 가방을 싸면서 제 방을 둘러봤습니다. 어릴 적부터 함께했던 인형들, 읽었던 책들, 꿈을 키웠던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떠나야 했어요. 공항으로 가는 날 아침,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미안해, 타티아나야. 내가 진짜 결혼식도 못 올리고. 저는 어머니를 끌어안으며 대답했어요. 괜찮아요, 엄마. 이게 제 선택이에요.
아버지는 말없이 저를 공항까지 배웅해 주셨어요. 헤어지는 순간까지도 미안하다는 말씀만 반복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아버지를 보며 가슴이 아팠지만 동시에 이해할 수 있었어요. 아버지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인천행 비행기에 몸을 실으면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점점 작아져가는 고향 땅을 보며 눈물이 났어요. 정말로 이 선택이 희생인지 희망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저는 더 이상 과거의 타티아나가 아니라는 것이었어요. 서류 한 장으로 시작된 결혼이었지만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길을 선택한 상태였습니다. 비행기가 구름 위로 올라가면서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후회하지 않겠다고, 이 선택을 의미 있게 만들겠다고. 동영 씨의 따뜻한 눈빛을 떠올리며 조금이나마 위안을 얻었어요. 한국이라는 낯선 나라, 동영이라는 낯선 남자,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삶. 모든 게 불확실했지만 저는 이제 서류 한 장의 운명을 맡긴 상태였습니다. 그 눈물은 이미 모든 걸 말하고 있었어요. 인천공항에 내린 순간부터 모든 것이 충격이었습니다. 벨라루스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져 있었어요. 공항 자체가 우리나라 전체 도시보다 크고 화려했습니다. 사람들이 걷는 속도도 빨랐고 들리는 모든 소리가 낯설었어요. 한국어로 된 안내방송이 귀에 익숙하지 않아서 마치 다른 행성에 온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동영 씨가 마중 나와 있었어요. 공항에서 저를 보자마자 작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조금 안심이 됐지만 여전히 모든 게 낯설고 두려웠어요. 공항에서 나오는 길에 보이는 한글 간판들,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얼굴, 심지어 공기 냄새까지도 고향과 달랐습니다. 동영 씨의 차를 타고 집으로 가는 길은 정말 신기했어요. 도로가 이렇게 깨끗하고 넓을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벨라루스의 시골길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잘 정비되어 있었어요. 높은 건물들이 끝없이 이어져 있고 네온 사인들이 밤하늘을 환하게 밝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화려함이 오히려 저를 더 작게 만드는 것 같았어요. 동영 씨는 운전하면서 간간히 저를 돌아보며 괜찮은지 물어봤습니다. 저는 고개만 끄덕일 뿐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어요. 한국어를 조금 배웠다고 했지만 실제로 들어보니 전혀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동영 씨도 그런 제 상황을 이해하는지 말을 많이 하지 않았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시어머니가 나와서 맞아주셨습니다. 첫인상은 무뚝뚝해 보였지만 제 손을 잡고 안으로 데려가시는 모습에서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어요. 집은 생각보다 크지 않았지만 아주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벨라루스의 우리 집과 비교하면 정말 다른 세상이었어요. 첫날 밤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에어컨 소리, 차 소리, 시계 초침까지 모든 게 낯설었어요. 부모님 생각에 울음이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이미 선택한 길이었으니까요. 아침에 동영 씨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어요. 식탁에 김치, 된장찌개, 각종 반찬들이 벨라루스에서는 본 적 없는 음식들이었습니다. 김치를 처음 먹었을 때는 정말 놀랐어요. 이렇게 매운 걸 어떻게 매일 먹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동영 씨는 작은 공책에 그림을 그려가며 집안을 설명해 주었어요. 화장실, 부엌, 세탁기까지 말이 통하지 않지만 그림으로는 소통이 가능했습니다. 제 방에는 벨라루스 한국어 사전과 교재들이 준비되어 있었고 벨라루스 음식 재료 구할 곳까지 미리 알아봐 두셨더라고요. 하지만 여전히 모든 게 어색했어요. 동영 씨와 둘이 있으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침묵만 흘렀습니다. 결혼했지만 완전히 남남 같은 기분이었어요. 며칠 지나니 동영 씨의 배려가 더 보였습니다. 아침마다 냉장고에 한국어 단어 메모를 붙여두셨어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부터 물, 밥, 화장실 같은 필수 단어들까지 차근차근 알려주셨습니다. 주말에는 동네 구경을 시켜주었어요. 버스 정류장, 마트, 병원, 은행, 약국을 하나하나 알려주시면서 집 주소 카드까지 만들어주셨습니다. 마트는 정말 신세계였어요. 벨라루스에서는 구경도 못한 다양한 상품들, 특히 과일 코너에서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복잡했어요. 겉으로는 무뚝뚝하셨지만 아플 때 걱정해주시고 밥 안 먹으면 챙겨주셨습니다. 하지만 언어가 안 통해서 오해도 생겼어요. 설거지를 다른 방식으로 했다고 혼내실 때는 정말 서럽더라고요. 가장 힘든 건 시어머니가 명절마다 부모님 안부를 묻는 것이었습니다. 사돈댁은 어떻게 지내시나요? 저는 연락 안 해요.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연락하고 싶었지만 미안하고 부끄러워서 할 수 없었습니다. 한 달 후 동영 씨가 한국어 학원을 알아봐 주었어요. 다문화 가정 교육 프로그램이었는데 중국, 베트남, 필리핀에서 온 여성들과 함께 공부했습니다.
박 선생님은 전직 초등학교 교사셨는데 정말 친절하시면서도 엄격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학원 친구들과 이야기하니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언어 문제, 문화 차이, 가족 갈등, 향수병까지 모두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베트남에서 온 미란 언니는 2년 선배라 많은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한국어 실력이 늘면서 동영 씨와 대화도 늘어났어요. 처음에는 일상 대화였지만 점점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됐습니다. 동영 씨도 영어를 열심히 공부해서 저와 소통하려 노력하셨어요. 서로 틀린 문법으로 대화하며 웃기도 했습니다. 한국 음식도 좋아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매워서 못 먹던 김치도 이제는 없으면 섭섭할 정도가 됐습니다. 시어머니가 김치 담그는 법을 가르쳐 주시려 했지만 너무 복잡해서 아직 어려워요. 간단한 반찬들은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3개월 후 박 선생님이 카페 아르바이트를 소개해 주셨어요. 한국 사람들과 대화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두려웠지만 동영 씨의 격려로 도전했습니다. 첫날은 정말 떨렸어요. 주문을 알아듣지 못해 몇 번이고 다시 물어봤지만 사장님이 이해해 주시며 천천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카페 일을 하면서 한국 사람들과 더 많이 접했어요. 대부분 친절했지만 가끔 제 서툰 한국어를 이상하게 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상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노력했어요. 실수는 메모해두고 집에서 동영 씨에게 물어봤습니다. 몇 달 지나니 단골 손님들과 친해졌어요. 할머니 한 분은 매일 오셔서 한국어를 가르쳐 주시고 대학생들은 벨라루스에 대해 궁금해하며 질문했습니다. 시어머니도 우리 며느리 잘하네 라고 인정해 주셨어요. 한국어가 늘면서 문화도 배웠습니다. 명절 음식, 인사법, 친구 관계까지 차근차근 익혀갔어요. 화장법도 한국 여자들에게 배웠는데 벨라루스의 진한 화장과 달리 자연스러운 화장이 인기라고 하더라고요. 옷차림도 동영 씨가 쇼핑을 도와주며 한국 스타일로 바뀌었습니다. 이웃 아주머니들도 저에게 관심을 보여주시며 생활 팁들을 알려주셨어요. 마트에서 재료 고르는 법, 세탁법, 반찬 나눠주기까지 정말 많은 걸 배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 마음 깊은 곳에는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었어요. 한국 생활에 적응하고 한국어도 늘고 사람들과도 친해졌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감정은 아직 무르익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동영 씨에 대한 마음이 정확히 무엇인지 저 자신도 확신할 수 없었어요. 결혼은 했지만 진짜 부부 같은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에 있는 것 같았고 그 무르익지 않은 감정들이 언제쯤 진짜 사랑으로 변할 수 있을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결혼한 지 3년이 흘렀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와 비교하면 저 자신도 놀랄 정도로 많이 변했어요. 한국어는 이제 거의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게 됐고 카페에서는 매니저까지 승진했습니다. 동영 씨와의 관계도 예전보다 훨씬 자연스러워졌어요. 무엇보다 제 외모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벨라루스에 있을 때는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늘 말랐고 얼굴도 헬스케했는데 한국에서 규칙적인 식사와 안정된 생활을 하면서 건강해졌어요. 뺨에도 살이 오르고 피부도 좋아져서 예전보다 훨씬 예뻐졌다는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카페 손님들도 제가 처음 왔을 때와 비교하면 완전히 다른 사람 같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도 제 변화를 눈치채셨는지 가끔 우리 며느리 참 예뻐졌네 라고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동영 씨 역시 제가 웃는 모습이 많아졌다며 좋아했어요. 거울을 볼 때마다 저도 놀랐습니다. 3년 전 깡마르고 불안해하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라진 제 얼굴을 보면서 한국 생활이 저에게 얼마나 많은 변화를 가져왔는지 실감했어요. 카페 매니저가 되면서 일에 대한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주문받기도 힘들어했는데 이제는 직원들을 관리하고 매출을 분석하는 일까지 맡게 됐어요. 사장님도 제 능력을 인정해 주시면서 더 큰 책임을 맡겨주셨습니다. 한국어뿐만 아니라 영어도 할 수 있다는 점이 외국인 손님들을 상대할 때 큰 장점이 되더라고요. 동영 씨와의 관계도 많이 발전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서먹했지만 이제는 진짜 부부 같은 느낌이 들 때가 많아요. 서로의 취향도 알게 됐고 함께 영화를 보거나 주말에 나들이를 가는 것도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동영 씨는 여전히 저를 배려해 주었지만 예전처럼 조심스럽기만 한 건 아니었어요. 이제는 서로 편하게 농담도 하고 때로는 다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게는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바로 고향 가족과의 연락이었습니다. 한국에 온 지 3년이 지났지만 부모님과는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미안함과 부끄러움 때문이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연락하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어떤 얼굴로 연락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명절 때마다 부모님 안부를 물으셨지만 저는 늘 얼버무렸습니다.
한국어가 늘면서 시어머니의 말씀을 더 정확히 이해할 수 있게 됐는데 그럴수록 더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시어머니는 진심으로 제 부모님을 걱정해 주시는 건데 저는 연락조차 하지 않고 있었으니까요. 카페에서 일하면서 만난 다른 다문화 가정 친구들과 이야기할 때도 이 문제는 늘 제 마음에 걸렸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정기적으로 고향에 송금도 하고 영상통화도 하는데 저만 가족과 연락을 끊고 있었어요. 친구들이 가족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저는 화제를 돌리곤 했습니다. 동영 씨도 제 마음을 알고 있었지만 강요하지 않았어요. 가끔 부모님이 궁금하지 않아? 라고 조심스럽게 물어보기도 했지만 제가 대답을 회피하면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런 배려가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답답했어요. 저 자신도 정확히 왜 연락하지 못하는지 설명할 수 없었거든요. 그런 상황이 계속되던 중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시어머니가 차례 준비를 하시면서 동영 씨에게 큰 소리를 내신 거예요. 저는 카페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동영 씨가 그날 저녁집에 와서 조심스럽게 시어머니의 말씀을 전해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날 정말 화가 나셨던 것 같았어요. 평소에는 말씀이 없으신 분인데 그날은 동영 씨에게 정말 호되게 꾸짖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장인어른과 장모님 안부도 묻지 않고 명절에 인사도 드리지 않는 게 말이 되냐고 하시면서 그런 자식은 호적에서 파버리겠다고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동영 씨는 시어머니의 말씀을 전하면서도 저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더 신경 쓰지 못한 것 같다며 미안해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당연한 말씀이었는데 저 때문에 동영 씨가 혼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씀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사돈 없는 자식은 내 자식도 아니다. 라는 말이 특히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진짜 딸처럼 여기고 계신데 저는 그 마음에 제대로 보답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와 마주쳤을 때 어색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평소처럼 아침을 차려주셨지만 뭔가 분위기가 무거웠어요. 저는 용기를 내서 시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부모님과 연락하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앞으로는 연락해보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보시더니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며느리가 가족을 그리워하는 건 당연한 일이고 부모님도 딸이 보고 싶으실 텐데 왜 이렇게 오래 연락하지 않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며칠 동안 고민한 끝에 동영 씨에게 솔직하게 말했어요. 사실 부모님과 연락하고 싶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너무 오래 연락하지 않아서 이제는 더 어려워졌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동영 씨는 제 마음을 이해한다며 함께 방법을 찾아보자고 말해주었어요. 처음에는 전화를 걸어볼까 생각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3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던 딸이 갑자기 전화하면 부모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걱정됐어요. 그래서 동영 씨가 다른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아예 직접 만나보러 가는 건 어떻겠냐고 말이에요. 처음에는 그런 갑작스러운 제안에 놀랐습니다. 벨라루스까지 가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 부모님이 저를 어떻게 맞아주실지도 확신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동영 씨는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전화보다는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고, 자신도 함께 가서 제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께도 말씀드렸더니 의외로 좋아하셨어요. 오히려 왜 이제야 그런 생각을 했냐며 당장 표를 끊으라고 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부모님께 드릴 선물도 직접 골라주시면서 사돈댁에 패 끼치지 않도록 하라고 신신당부하셨습니다. 항공료와 준비하는 과정이 만만치 않았지만 동영 씨가 모든 걸 알아서 해주었어요. 벨라루스 비자를 받고 호텔을 예약하고 부모님께 드릴 한국 선물들도 준비했습니다. 시어머니도 함께 가겠다고 하셔서 결국 3명이 함께 가기로 했어요. 출발 전날 밤에는 정말 떨렸습니다. 3년 만에 부모님을 뵙는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부모님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지, 건강은 어떠실지, 집은 어떻게 됐을지 궁금하면서도 걱정됐습니다. 동영 씨는 제 손을 잡고 괜찮을 거라고 위로해 주었어요. 비행기에서도 계속 긴장됐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 해외여행이라고 하시면서도 저보다 더 차분해 보이셨어요. 오히려 저를 걱정해 주시면서 너무 긴장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동영 씨도 중간중간 제 기분을 살펴가며 이야기를 걸어주었어요. 민스크 공항에 도착했을 때 정말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3년 만에 밟는 고향 땅이었어요. 공기 냄새부터 한국과 달랐고 들리는 러시아어가 반가우면서도 어색했습니다. 그동안 한국어에 익숙해져서 오히려 모국어가 낯설게 느껴지는 게 신기했어요. 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고향 마을로 향하는 길은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창밖 풍경들이 하나하나 기억 속에서 되살아났어요. 어릴 때 친구들과 뛰어놀던 거리들, 학교 가던 길, 가족과 함께 산책했던 공원들. 모든 게 그대로 있었지만 왠지 더 낡고 어둡게 보였습니다. 부모님 집에 도착하기 전에 미리 주변을 돌아봤어요. 동네 전체가 예전보다 더 쇠락해 보였습니다. 문 닫은 상점들이 많았고 사람들도 별로 보이지 않았어요. 어릴 때는 활기찬 동네였는데 지금은 마치 시간이 멈춰버린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우리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충격을 받았어요. 집이 너무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벽은 여기저기 갈라져 있었고 지붕도 몇 군데 새고 있는 것 같았어요.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했고 대문도 삐걱거렸습니다. 3년 전 제가 떠날 때보다 훨씬 더 낡아 보였어요. 동영 씨와 시어머니도 집을 보시고는 조용해지셨습니다. 특히 시어머니는 집 상태를 자세히 살펴보시더니 작게 혀를 차셨어요. 저는 부모님께 미리 연락드리지 않고 온 게 맞았나 싶어서 걱정됐습니다. 대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문이 열리면서 아버지가 나오셨는데 정말 많이 늙으셨더라고요. 머리는 하얗게 새셨고 다리를 절뚝거리며 걸으셨습니다. 저를 보시자마자 깜짝 놀라시면서 멍하니 서 계시더라고요. 아빠, 그 한마디가 겨우 나왔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알아보시고는 눈물이 글썽거리기 시작하셨어요. 뒤에서 어머니도 나오셨는데 어머니 역시 많이 야위셨습니다. 제가 떠났을 때보다 훨씬 마르고 창백해 보이셨어요. 보고 싶었어. 그 말이 나오자마자 저는 참고 있던 감정이 터져서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3년 동안 쌓인 미안함, 그리움, 죄책감이 모두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어머니는 저를 꼭 끌어안으시면서 잘 지냈니, 우리 딸, 이라며 함께 우셨습니다. 아버지는 말씀은 안 하시고 그냥 눈물만 흘리고 계셨어요. 아마 저 때문에 많이 후회하고 계셨을 것 같았습니다. 저를 보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생각하니 더 미안했어요. 동영 씨가 저희를 보시다가 조심스럽게 부모님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부모님도 처음에는 어색해 하셨지만 동영 씨가 정중하게 인사드리는 모습을 보시고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시어머니도 어머니께 정중하게 인사드리시면서 선물을 전해드렸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갔을 때 더 충격이었어요. 가구들은 다 그대로 있었지만 너무 낡아 있었고 벽지는 여기저기 뜯어져 있었습니다. 난방도 제대로 안 되는지 집안이 차가웠어요. 부모님이 이런 환경에서 지내고 계셨다는 게 마음 아팠습니다. 그날 저녁 오랜만에 가족이 함께 식사를 했어요. 어머니가 정성껏 음식을 준비해 주셨지만 예전처럼 풍성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도 가족이 함께 둘러앉아 밥을 먹는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어요. 시어머니는 어머니와 나란히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서로의 마음은 통하는 것 같았어요. 두 분 다 딸을 키우고 며느리를 둔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고 계셨으니까요. 동영 씨가 중간에서 통역을 해주면서 두 어머니 사이의 대화를 도와주었습니다. 그날 밤 두 어머니는 부엌에서 오랫동안 대화를 나누셨어요. 저는 아버지와 거실에서 그동안 못다 한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떠난 후 얼마나 후회했는지, 매일 제 생각을 했는지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다리를 다치게 된 경위도 들려주셨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보낸 돈으로 어머니 치료도 하고 빚도 갚았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일자리를 구해서 열심히 일하시다가 무거운 것을 나르다가 다리를 다치셨다고 하더라고요. 병원에 갈 돈이 없어서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셨다고 하시는데 들으면서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부모님을 얼마나 소홀히 했는지 말입니다. 한국에서 안정된 생활을 하면서 점점 부모님을 잊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 사실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부모님 집에서 보낸 첫날 밤이었는데 익숙했던 공간이 이렇게 낯설 수가 없었어요. 제가 사용하던 방은 그대로 남아있었지만 벽지는 여기저기 떨어져 나갔고 천장에는 물이 샌 자국들이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찬바람에 이불을 목까지 끌어올려도 추위가 가시지 않았어요. 동영 씨와 시어머니는 근처 호텔에 머물고 계셨지만 저는 부모님과 함께 지내고 싶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누워보니 마음이 너무 무거웠어요. 한국에서의 따뜻하고 안전한 생활에 익숙해진 제게 이곳의 현실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3년 전 제가 떠날 때보다 집은 훨씬 더 망가져 있었고 부모님도 많이 늙으셨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집안을 자세히 둘러봤습니다. 낮에는 부모님과의 재회 감정에 압도되어 제대로 보지 못했는데 혼자 있는 시간에 차근차근 살펴보니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했어요. 부엌의 수도꼭지는 제대로 잠기지 않아서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고 가스레인지는 한쪽 불만 겨우 켜졌습니다. 냉장고도 오래된 모델이라 소음이 심했고
냉동고 문은 얼음 때문에 제대로 닫히지도 않았어요. 화장실은 더 심각했습니다. 타일이 여러 군데 깨져 있었고 변기물도 제대로 내려가지 않았어요. 샤워기에서는 찬물만 나왔고 온수가 나오려면 한참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부모님이 3년 동안 지내셨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아침이 되자 어머니가 일찍 일어나서 아침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마르고 움직임도 느려지셨지만 딸을 위해 정성껏 음식을 만들어주시는 모습은 그대로였어요. 하지만 냉장고를 열어보니 변변한 재료가 없었습니다. 계란 몇 개와 시들어가는 채소들 그리고 며칠 된 빵 조각들이 전부였어요. 엄마, 이게 뭐예요? 이렇게 적게 드시면 어떻게 해요? 어머니는 괜찮다며 웃으셨지만 제 눈에는 너무 야위어 보이셨습니다. 한국에서 제가 건강해지고 예뻐진 것과는 정반대로 부모님은 점점 쇠약해지고 계셨어요. 제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더 늦게 일어나셨는데 침대에서 일어나실 때 많이 힘들어하시는 모습이 보였어요. 다리를 다치셨다고 들었지만 실제로 보니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걸으실 때마다 얼굴을 찡그리시면서 벽을 짚고 다니셨어요. 아빠, 다리가 많이 아프세요? 아버지는 괜찮다고 하시면서도 제대로 걷지 못하셨습니다. 나중에 어머니에게 들어보니 병원에 가야 한다고 계속 말씀드렸지만 치료비가 부담되어서 계속 미루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약국에서 파는 진통제로만 버티고 계신다는 말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점심시간에 동영 씨와 시어머니가 오셨어요. 시어머니는 집 상태를 보시고는 말씀은 안 하셨지만 표정이 많이 어두워지셨습니다. 동영 씨도 충격을 받은 것 같았어요. 한국에서 저와 함께 살면서 어느 정도 상상은 하셨겠지만 실제로 보니 예상보다 심각했던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가 조용히 저에게 물어보셨어요. 부모님이 늘 이렇게 사시는지, 겨울에는 난방은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잘 몰랐지만 어머니에게 물어보니 겨울철 난방비가 부담되어서 최소한으로만 틀고 지낸다고 하셨습니다. 두꺼운 옷을 입고 이불을 여러 겹 덮고 버틴다고 하시는데 들으면서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그날 오후에 동네를 함께 걸었습니다. 예전에는 활기찬 상점들이 줄지어 있던 거리였는데 이제는 절반 이상이 문을 닫았어요. 사람들도 거의 보이지 않았고 전체적으로 을씨년스러운 분위기였습니다. 아버지가 일하시던 공장도 여전히 문이 닫힌 상태였어요. 아버지는 저희와 함께 걸으시면서 그동안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공장이 문을 닫은 후 여러 곳에서 일자리를 찾아다니셨지만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번번이 거절당하셨다고 해요. 간혹 일용직으로 건설 현장이나 창고에서 일하셨는데 그러다가 무거운 철골을 나르다가 다리를 다치신 거였습니다. 그때 병원에 바로 갔어야 했는데 돈이 없어서 며칠 참았다가 갔더니 이미 늦었다고 하더라고.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면서 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제가 한국에서 안정된 생활을 하는 동안 아버지는 이런 고생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더 일찍 연락드리고 도움을 드렸어야 했는데 저는 너무 이기적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버지의 다리를 보시더니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어요. 동영 씨에게 조용히 말씀하시는 게 들렸는데 한국에서라면 이런 부상은 충분히 치료할 수 있을 텐데 안타깝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제가 더 미안해졌습니다. 저녁 식사를 함께 하면서 분위기가 조금씩 무거워졌어요. 어머니가 정성 껴서 준비해 주신 식사였지만 재료의 한계 때문에 풍성하지는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도 어머니도 서로 눈치를 보시면서 어색한 시간을 보냈어요. 언어가 통하지 않다 보니 동영 씨가 계속 통역을 해야 했습니다. 식사 후에 아버지가 저를 따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하셨습니다. 제가 한국으로 간 후 얼마나 후회했는지, 매일 밤 잠이 오지 않아서 고생했는지 말씀해 주셨어요. 타티아나야, 아빠가 너를 그렇게 보낸 게 정말 미안하다. 그때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아버지는 제가 보내준 2천만 원으로 어머니의 치료비를 내고 밀린 빚도 어느 정도 갚을 수 있었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그 돈도 금세 떨어졌고 결국 다시 일을 나가야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나이가 많아서 구하기 어려운 일자리를 간신히 찾아서 열심히 일하시다가 사고를 당하신 거였습니다. 그 돈으로 병원비 갚고 빚도 조금은 막았다. 내가 아니었으면 다 끝났을 거다. 그때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꾹 참고 계시던 감정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갑자기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시더니 흐느끼기 시작하셨어요. 저는 아버지가 우시는 모습을 그때 처음 봤습니다. 내가 무슨 애비냐? 딸을 제대로 시집도 못 보내고. 아버지의 울음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제 가슴도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평생 강인하시기만 했던 아버지가 이렇게 무너지시는 모습을 보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다른 집 딸들은 다 하얀 드레스 입고 축복받으며 시집 가는데 우리 딸은 서류 한 장으로. 이게 무슨 결혼이냐? 아버지는 계속 자책하셨어요. 딸에게 평생 한 번뿐인 결혼식조차 제대로 해주지 못한 자신을 용서할 수 없다고 하시면서 울음을 멈추지 못하셨습니다. 제가 한국에 간 후 매일 밤 그 생각 때문에 잠이 오지 않았다고 하시더라고요. 매일 밤 내 생각을 했다. 내 딸이 낯선 나라에서 얼마나 무서웠을까. 결혼식도 없이 그냥 보내버린 애비가 얼마나 원망스러웠을까.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사실 저도 처음에는 원망스러웠거든요. 다른 여자들처럼 예쁜 드레스를 입고 축복받으며 결혼하고 싶었는데 저는 그런 기회조차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아버지의 아픔을 보니 그런 감정들이 모두 사라졌어요. 아빠, 괜찮아요. 저는 이해해요. 제가 아버지의 어깨를 감싸며 위로해드렸지만 아버지는 계속 우셨습니다. 3년 동안 쌓인 죄책감과 미안함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내가 이해한다고 해도 아버지로서 해줘야 할 일을 못했잖아. 딸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어. 아버지는 어머니의 병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하시면서도 그래도 딸에게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줬어야 했다고 자책하셨어요. 친척들이라도 불러서 간소하게나마 축하해줬어야 했는데 그런 여유조차 없었다는 게 평생 가슴에 남을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날 밤 아버지와 정말 오랫동안 이야기했습니다. 그동안 서로 말하지 못했던 마음들을 털어놓으면서 많은 것들이 정리됐어요. 아버지의 마음도 제 마음도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면서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한편으로는 제가 가족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안도감이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이후로 부모님이 계속 고생하고 계신다는 죄책감이 더 컸습니다. 특히 아버지가 다치신 것은 결국 제 때문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아픔들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됐다는 게 다행이었습니다. 동영 씨도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많이 마음이 무거워 보이셨습니다. 그날 밤 저에게 조용히 말씀하시기를 부모님을 이런 상태로 두면 안 될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뭔가 도울 방법을 찾아보자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어머니는 더 직접적이셨어요. 부엌에서 오래된 양은 냄비를 보시더니 작게 혼잣말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집이 아니라 전쟁터네. 그 말이 저에게는 크게 들렸어요. 시어머니 입장에서 보시기에도 부모님의 생활 환경이 너무 열악하다고 느끼신 것 같았습니다. 한국의 일반적인 생활 수준과 비교하면 정말 많은 차이가 있었거든요. 그날 밤 시어머니와 어머니는 부엌에서 오랫동안 대화를 나누셨어요.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두 분 다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고 계셔서 서로 이해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는데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어머니의 손을 잡고 뭔가 말씀하시는 모습,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눈물을 닦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비록 말은 통하지 않아도 마음은 통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동영 씨가 중간중간 통역을 해주셨지만 사실 말이 없어도 두 분의 감정은 충분히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가 저에게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부모님 집을 이대로 두면 안 될 것 같다고 뭔가 방법을 찾아보자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지 못했는데 시어머니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집 수리를 해드리거나 아버지 치료비를 도와드리거나 아니면 아예 한국으로 모셔오는 방법도 있을 거라고 하셨어요. 물론 쉬운 일은 아니지만 가족인데 이렇게 두고 볼 수는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동영 씨도 같은 생각이라고 하시면서 일단 한국에 돌아가서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보자고 하셨습니다. 당장은 어렵더라도 시간을 두고 차근차근 도울 방법을 찾아보자고 위로해 주셨어요. 몇 일 더 머물면서 부모님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버지는 다리가 아프셔서 멀리 나가기는 어려웠지만 집 앞마당에서 저와 오랫동안 이야기하셨어요. 제가 한국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시어머니는 어떤 분인지, 동영 씨는 저를 잘 대해주는지 자세히 물어보셨습니다. 한국 생활이 많이 다르지? 힘들지는 않니?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지만 이제는 많이 적응했다고 동영 씨와 시어머니가 저를 잘 대해주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한국어도 많이 늘어서 이제는 일도 할 수 있게 됐다고 자랑스럽게 말씀드렸어요. 아버지는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안도하시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잘 지내고 있는지 궁금하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동시에 미안해하시는 마음도 크신 것 같았습니다. 딸을 그렇게 보낼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대해서 말이에요. 어머니는 제가 건강해 보인다며 기뻐하셨어요. 3년 전 떠날 때보다 살도 오르고 얼굴도 환해졌다고 하시면서 한국 생활이 저에게 맞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저도 거울을 볼 때마다 놀랐어요. 예전에 깡마르고 창백했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거든요. 한국에서의 안정된 생활과 규칙적인 식사, 그리고 마음의 평안이 제 외모에도 큰 변화를 가져온 것 같았습니다. 처음 한국에 갔을 때는 스트레스와 불안감 때문에 더 말랐었는데 점점 적응하면서 건강한 미모를 되찾을 수 있었어요. 어머니는 그런 제 모습을 보시면서 다행이라고 하셨지만 동시에 자신들은 점점 늙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쉬워하셨습니다. 떠나기 전날 밤에는 가족 모두가 함께 오랫동안 이야기했어요. 그동안 못다 한 이야기들, 서로에 대한 그리움, 앞으로의 계획들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한국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란다고 하시면서 너무 자주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내가 잘 사는 게 우리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야. 우리 걱정은 하지 말고 내 앞길만 생각해.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부모님을 혼자 두고 싶지 않았어요. 3년 동안 연락도 하지 않고 외면했던 시간들이 너무 후회됐습니다. 앞으로는 정기적으로 연락드리고 가능한 한 자주 뵙겠다고 약속드렸어요. 시어머니도 어머니께 약속하셨습니다. 딸을 잘 돌봐드리겠다고, 그리고 기회가 되면 한국에도 놀러 오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머니는 그런 시어머니의 마음을 받아들이시면서 고마워하셨습니다. 동영 씨는 부모님께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어요. 제가 없는 사이에 조용히 아버지께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부모님을 더 잘 모시겠다고, 제가 더 자주 고향에 올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다고 약속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아버지도 동영 씨의 진심을 느끼셨는지 고마워하셨어요. 공항으로 가는 길에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부모님을 이런 상태로 두고 떠나는 게 맞는 건지 의문이 들었어요. 하지만 당장 뾰족한 수가 없었고 한국에 돌아가서 구체적인 방법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공항에서 작별 인사를 할 때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3년 만에 만난 부모님과 또 헤어져야 한다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어머니는 끝까지 웃으시려고 노력하셨지만 눈물을 참기 어려워하셨어요. 아버지도 다리가 아프신데도 끝까지 배웅해 주셨습니다. 다음에는 더 빨리 올게요. 그리고 더 자주 연락드릴게요. 부모님께 그렇게 약속드리고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문으로 점점 멀어지는 고향 땅을 바라보면서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그리움, 죄책감, 그리고 앞으로 뭔가 해야겠다는 다짐이 섞여 있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동영 씨가 저에게 조용히 물어봤어요. 타티아나, 내가 여기 오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요? 저는 잠깐 생각해봤습니다. 만약 제가 한국에 오지 않았다면 지금쯤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부모님과 함께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을 것 같았어요. 어머니 치료비도 마련하지 못했을 테고 집 상황도 더 나빠졌을 것 같았습니다. 동영 씨는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그럼 내가 지금의 당신을 못 만났겠지.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동영 씨라는 사람이, 그리고 시어머니라는 새로운 가족이 이제는 더 이상 낯선 존재들이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길이었지만 이제는 정말 제 삶의 일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부모님에 대한 걱정과 죄책감은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도망치거나 회피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한국에서 더 안정된 삶을 만들어서 부모님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마음먹었어요. 그것이 제가 이 선택에 대해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벨라루스에서 돌아온 후 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부모님의 현실을 직접 본 충격이 너무 컸어요. 매일 밤 잠자리에 들 때마다 부모님의 쇠약해진 모습과 무너져가는 집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의 따뜻하고 안전한 집에서 지내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 같았어요. 동영 씨도 제 변화를 느끼고 계셨습니다. 평소보다 말수가 줄었고 가끔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는 저를 발견하곤 하셨어요.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벨라루스에서 직접 본 부모님의 상황이 많이 마음에 걸리셨던 것 같았어요. 귀국한 지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시어머니가 동영 씨와 조용히 대화하시는 모습을 봤어요. 거실에서 낮은 목소리로 뭔가 진지하게 상의하고 계셨는데 제가 나타나자 대화를 멈추셨습니다. 그때는 무슨 이야기인지 몰랐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부모님을 도울 방법에 대해 의논하고 계셨던 거였어요. 카페에서 일할 때도 집중이 잘 안 됐습니다. 손님들과 대화하면서도 자꾸 부모님 생각이 났어요. 특히 연세 드신 손님들을 볼 때마다 아버지의 절뚝거리는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동료들도 제가 평소와 다르다는 걸 눈치채고 걱정해 주었어요. 그런 상태로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갑작스럽게 몸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메스꺼움이 있었고 평소 좋아하던 음식 냄새만 맡아도 속이 울렁거렸어요. 처음에는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부모님을 보고 온 충격과 죄책감 때문에 몸이 반응하는 거라고 여겼어요.
동영 씨가 병원에 가보라고 권했지만 저는 계속 미뤘습니다. 단순한 컨디션 난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증상이 계속되자 시어머니가 직접 병원 예약을 잡아주셨어요. 며느리가 아픈데 그냥 둘 수는 없다고 하시면서 말이에요.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정말 떨렸습니다. 혹시 큰 병은 아닐까 하는 걱정도 있었고 부모님 때문에 받은 스트레스가 몸에 무리를 준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동영 씨가 옆에서 제 손을 잡고 위로해 주었지만 불안한 마음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검사 결과를 들고 오셨을 때 표정이 밝았어요. 그리고 저에게 축하한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임신 6주라는 진단이었어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임신이라니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거든요. 동영 씨는 처음에는 말을 잇지 못하시더니 이내 환한 웃음을 지으며 제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정말 기쁘다고, 우리에게 이런 선물이 올 줄 몰랐다고 말씀하시면서 눈물까지 글썽이셨습니다. 저도 놀라움과 기쁨이 동시에 밀려와서 울음이 터져나왔어요. 집에 돌아와서 시어머니께 소식을 전해드렸을 때 시어머니의 반응은 정말 잊을 수 없었습니다. 평소에 감정 표현을 잘 안 하시는 분인데 그날은 제 손을 잡고 한참 동안 우셨어요. 첫 손자가 생긴다는 기쁨도 있으셨겠지만 그보다는 우리 가족에게 새로운 희망이 생겼다는 안도감이 더 크셨던 것 같았습니다. 임신 소식을 부모님께 전해드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말씀드릴지 고민됐습니다. 3년 동안 연락도 하지 않다가 갑자기 전화드려서 임신했다고 하면 어떻게 받아들이실까 걱정됐거든요. 동영 씨가 용기를 내라고 격려해 주셔서 결국 전화를 걸었습니다. 임신 소식을 전했을 때 부모님의 반응은 예상보다 훨씬 기뻤어요. 특히 어머니가 정말 좋아하시면서 드디어 할머니가 된다며 기뻐하셨습니다. 아버지도 목소리가 떨리면서 축하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순간 가족 간의 거리감이 많이 줄어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일이 그 다음에 일어났어요. 부모님과 통화한 지 며칠 후 벨라루스에서 갑자기 전화가 걸려온 거예요. 이번에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씀하시는데 처음에는 무슨 일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타티아나야, 너희 시어머니와 사위가 우리 집을 다시 지어줬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어머니가 계속 설명해 주시는데 한국에서 사람들이 와서 집을 완전히 새로 지어줬다는 거였어요. 벽도 새로 하고 지붕도 고치고 난방 시설까지 완비해줬다고 하시더라고요. 심지어 치료비까지 지원해 주셨어요. 우리한테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 줄 알았는데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믿을 수 없다는 놀라움과 감사함이 섞여 있었어요. 아버지도 전화를 바꿔 받으시면서 처음으로 흐느끼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이젠 우리도 사람처럼 산다. 그 말을 들으니 저도 눈물이 터져나왔어요. 시어머니와 동영 씨가 부모님을 위해 이런 일을 해주셨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언제 이런 계획을 세우셨는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 궁금했지만 그보다는 감사한 마음이 더 컸어요. 부모님과 통화를 마치고 나서 시어머니께 달려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오는 걸 보시고는 조용히 웃으시면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돈댁이 그런 환경에서 지내시는 걸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고, 이제 우리가 한 가족이니까 당연히 도와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동영 씨에게도 물어봤더니 벨라루스에서 돌아온 후 바로 시어머니와 상의해서 계획을 세웠다고 하더라고요. 현지 건설업체를 통해 집을 새로 짓기로 하고 생활에 필요한 가전제품들도 모두 새로 사들였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아버지의 다리 치료비까지 보내드렸다고 하더라고요. 왜 미리 말씀 안 해주셨어요? 제가 물어보니 동영 씨는 웃으시면서 깜짝 선물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임신 소식과 함께 전해드리면 더 기쁘실 것 같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 놀랍고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부모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는 정기적으로 화상통화도 하고 서로 안부도 자주 묻게 됐습니다. 부모님도 새 집에서 편안하게 지내시면서 건강도 많이 좋아지셨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아버지는 다리 치료를 받으시면서 이전보다 훨씬 좋아지셨다고 했습니다. 임신 소식을 들은 시어머니는 더욱 적극적으로 저를 챙겨주기 시작하셨어요. 임신부에게 좋은 음식을 만들어주시고 정기검진도 꼼꼼히 챙겨주셨습니다. 카페 일도 무리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몸 상태를 우선으로 생각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임신 중기에 접어들면서 배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을 때 시어머니가 갑자기 말씀하셨어요. 출산할 때는 친정 어머니가 옆에 있어야 한다고 벨라루스에서 어머니를 모셔오자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런 일이 가능할까 싶었는데 시어머니가 이미 모든 걸 계획해두고 계셨어요.
비자 발급부터 항공료까지 모든 걸 시어머니가 준비해 주셨습니다. 어머니도 처음에는 부담스러워 하셨지만 딸의 출산을 도와야 한다는 마음에 한국행을 결정하셨어요. 아버지는 다리가 아직 완전히 낫지 않아서 함께 오기 어려웠지만 어머니만이라도 와주시기로 했습니다. 어머니가 한국에 오시는 날 공항에 마중 나갔을 때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벨라루스에서 볼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셨습니다. 새 집에서 안정된 생활을 하시면서 건강도 많이 회복되셨고 얼굴도 한결 밝아 보이셨어요. 시어머니와 어머니가 공항에서 다시 만나시는 모습도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벨라루스에서는 서로 어색해하셨는데 이번에는 진짜 가족처럼 자연스럽게 인사하셨어요. 특히 시어머니가 어머니를 꼭 안아주시면서 고생하셨다고 말씀하시는 모습에서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한국에 와서 정말 놀라셨어요. 동영 씨와 시어머니가 준비해주신 집을 보시고는 이런 좋은 곳에서 딸이 살고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변화된 모습을 보시면서도 정말 안심하셨다고 했습니다. 임신 후기로 접어들면서 몸이 많이 무거워졌지만 두 어머니가 번갈아가며 저를 돌봐주셔서 큰 어려움은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한국식 산후조리에 대해 알려주시고 친정 어머니는 벨라루스 전통 방식으로 저를 챙겨주셨습니다. 두 문화가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모습이 신기했어요. 동영 씨도 임신 기간 내내 정말 세심하게 저를 돌봐주었습니다. 새벽에 입덧으로 힘들어할 때도 등을 쓸어주시고 배가 나와서 움직이기 어려울 때도 항상 도와주셨어요. 아이가 태어날 준비도 꼼꼼히 해주시면서 아기 방도 예쁘게 꾸며주셨습니다. 출산 예정일이 다가오면서 긴장감이 높아졌어요. 첫 아이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무서운 마음도 컸습니다. 하지만 두 어머니와 동영 씨가 옆에 있어주니까 든든했어요. 시어머니는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해주시고 어머니는 저를 위로해주시면서 힘을 주셨습니다. 드디어 진통이 시작된 날 병원으로 가는 길에서도 정말 떨렸어요. 하지만 가족들이 모두 함께 있어주니까 무서움보다는 기대감이 더 컸습니다. 동영 씨는 제 손을 꼭 잡고 괜찮을 거라고 계속 말해주셨고 두 어머니도 양쪽에서 저를 격려해주셨어요. 분만실에 들어가서 진통이 심해질 때마다 정말 힘들었지만 가족들의 응원 소리가 들려서 버틸 수 있었습니다. 특히 동영 씨가 제 이마에 키스하며 말씀해주신 것이 기억에 남아요. 힘내요. 우리 가족, 오늘부터 진짜 셋이에요. 그 말을 들으니 더욱 힘이 났어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의 완전한 가족이 되는 순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는 순간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이었어요. 작고 소중한 생명이 제 품에 안겨 있는 것을 보니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동영 씨도 아기를 보시고는 말을 잇지 못하시면서 감격해 하셨어요. 희망이라는 이름을 지어준 우리 딸을 보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아이는 벨라루스와 한국, 과거와 미래를 잇는 다리 같은 존재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겪었던 모든 어려움과 선택들이 결국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다는 깨달음도 있었습니다. 두 어머니도 손녀를 보시고는 정말 기뻐하셨어요. 시어머니는 한국의 전통 방식으로 아기를 돌보는 법을 알려주시고 친정 어머니는 벨라루스 전통 자장가를 불러주셨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에서 온 두 분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 함께 노력하시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희망이가 태어난 후 며칠 동안은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병원에서 가족들과 함께 보낸 시간들이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 됐어요. 특히 동영 씨가 아기를 안고 있는 모습을 보니 정말 좋은 아버지가 되실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두 어머니가 번갈아가며 저와 아기를 돌봐주셨어요. 산후조리 기간 동안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시어머니는 한국식 미역국과 각종 보양식을 만들어주시고 친정 어머니는 벨라루스 전통 방식으로 제 몸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두 어머니가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면서도 협력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언어는 여전히 완전히 통하지 않았지만 손녀를 사랑하는 마음은 똑같았거든요. 동영 씨가 중간에서 통역을 해주시면서 두 분이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희망이가 태어난 후 벨라루스에 있는 아버지와도 화상통화를 자주 했습니다. 아버지는 손녀를 보시고는 정말 기뻐하시면서 빨리 나아서 한국에 와보고 싶다고 하셨어요. 다리 치료도 잘 받고 계셔서 많이 좋아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작은 아기 하나가 가져온 변화가 이렇게 클 줄은 몰랐어요. 희망이는 정말 신기하게도 가족 모두의 특징을 조금씩 닮아 있었습니다. 제 눈을 빼닮았고 동영 씨의 코 모양을 그대로 물려받았어요. 그리고 시어머니의 넓은 이마까지 닮아서 가족들이 볼 때마다 신기해했습니다. 매일 아침 희망이의 웃음소리로 하루가 시작됐어요. 처음에는 육아가 이렇게 힘든 줄 몰랐지만 가족 모두가 도와주셔서 큰 어려움 없이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두 어머니가 계속 한국에 머물면서 저를 도와주셔서 정말 든든했어요.
시어머니는 희망이를 위해 특별한 선물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직접 손으로 돌잡이용 한복을 지어주신 거예요. 분홍색 저고리에 노란색 치마로 만든 작은 한복이 정말 예뻤습니다. 그런데 더 감동적인 건 그 한복에 벨라루스 전통 자수를 함께 놓아주신 거였어요. 친정 어머니가 벨라루스의 전통 문양을 알려드렸더니 시어머니가 그걸 한복에 수놓아 주신 거였습니다. 두 나라의 문화가 하나의 옷에 어우러진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그리고 그 위에 희망이라는 한글 이름까지 정성스럽게 수놓아 주셨더라고요. 그 한복을 보면서 저는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희망이는 두 나라의 문화를 모두 물려받은 아이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벨라루스의 전통과 한국의 전통이 자연스럽게 섞여서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친정 어머니는 한국에서 몇 달을 머물면서 손녀와 정말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벨라루스 전통 자장가를 불러주시고 고향의 옛날 이야기도 들려주셨습니다. 희망이가 아직 말을 알아듣지는 못하지만 할머니의 목소리를 들으며 편안해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시어머니와 친정 어머니가 함께 희망이를 돌보시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처음에는 언어도 통하지 않고 문화도 달라서 어색할 것 같았는데 손녀를 사랑하는 마음은 똑같아서 자연스럽게 협력하게 되셨어요. 동영 씨가 중간에서 통역을 해주시긴 했지만 대부분은 말없이도 서로를 이해하고 계셨습니다. 희망이가 3개월 정도 됐을 때 제게 큰 변화가 찾아왔어요. 그동안 묻어두었던 제 과거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된 거였습니다. 어느 날 카페에서 만난 다문화 가정 친구가 자신의 어려운 과거를 털어놓는 걸 듣고 저도 용기를 내서 제 이야기를 해보았어요. 맞아요. 저는 단돈 2천만 원에 한국에 왔어요. 하지만 그 돈보다 더 소중한 걸 여기서 얻었어요. 가족, 사랑, 그리고 나 자신. 그 말을 하고 나니까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더 이상 제 과거를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았어요. 오히려 그 경험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준 것 같았습니다. 비슷한 처지의 다른 사람들에게도 희망을 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때부터 저는 새로운 꿈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어와 벨라루스어 그리고 러시아어와 영어까지 할 수 있는 제 언어 능력을 활용해서 통번역사가 되고 싶었어요. 특히 저처럼 한국에 온 외국인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동영 씨와 시어머니도 제 결정을 응원해 주셨어요. 희망이가 조금 더 크면 이중언어 통번역사 과정을 시작해보라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당장은 자원봉사부터 시작해보라고 조언해 주셨어요. 한국에 있는 다문화 가정 지원 단체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주로 새로 한국에 온 외국인 여성들의 한국어 학습을 도와주거나 병원이나 관공서에 갈 때 통역을 해주는 일이었어요. 제가 겪었던 어려움들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그분들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자원봉사를 하면서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어요. 베트남, 필리핀, 중국, 몽골에서 온 여성들이 각자 다른 사연을 가지고 한국에 왔지만 모두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언어 문제, 문화 차이, 가족과의 갈등, 외로움까지. 저도 겪었던 일들이라 더욱 마음이 아팠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몽골에서 온 20대 초반의 여성이었습니다. 저와 비슷한 상황에서 한국에 왔는데 남편 가족과의 관계가 좋지 않아서 매일 울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분과 이야기하면서 제 경험을 나눠드렸더니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하셨어요. 언니도 처음에는 힘드셨나요? 저는 매일 고향에 돌아가고 싶어요. 그 말을 들으니까 3년 전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똑같은 마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힘든 시간이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면 반드시 좋아진다고, 가족들의 마음도 시간이 지나면 열린다고 위로해드렸습니다.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저 자신도 많이 성장할 수 있었어요. 다른 사람을 도와주면서 제가 얼마나 많이 발전했는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희망이가 돌이 되었을 때 정말 특별한 돌잔치를 열었습니다. 한국 전통 방식과 벨라루스 전통을 모두 섞어서 독특한 파티가 됐어요. 시어머니가 준비해주신 한복을 입은 희망이가 정말 예뻤고, 친정 어머니가 준비해주신 벨라루스 전통 음식들도 손님들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돌잡이를 할 때도 재미있었어요. 한국 전통 돌잡이 물건들과 함께 벨라루스 전통 물건들도 놓았거든요. 희망이가 가장 먼저 잡은 건 책이었어요. 그걸 보고 시어머니는 우리 손녀가 똑똑할 거라고 기뻐하셨고, 친정 어머니는 엄마를 닮아서 언어에 재능이 있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돌잔치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와주셨어요. 동영 씨의 직장 동료들, 시어머니의 친구분들, 제가 다니던 한국어 학원 친구들, 카페 동료들까지.
그리고 자원봉사를 하면서 알게 된 다문화 가정 친구들도 와주셨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 가족을 축하해주는 걸 보니까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희망이가 15개월 정도 됐을 때 드디어 온 가족이 함께 벨라루스를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희망이에게 엄마의 고향을 보여주고 싶었고 아버지도 손녀를 직접 만나보고 싶어 하셨거든요. 시어머니도 사돈댁이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궁금하다고 하셔서 모두 함께 가기로 했어요. 벨라루스에 도착했을 때 정말 놀랐습니다. 부모님 집이 완전히 새 집처럼 변해 있었어요. 1년 전에 지어준 집이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안정되어 보였고 부모님도 훨씬 건강해 보이셨습니다. 특히 아버지는 다리 치료를 제대로 받으셔서 거의 완치되셨더라고요. 가장 놀라운 건 부모님이 작은 가게를 차리셨다는 거였어요. 동네에서 생필품을 파는 작은 상점이었는데 손님들도 제법 많이 오시더라고요. 아버지는 가게 일이 적성에 맞는다고 하시면서 정말 활기차 보이셨습니다. 더 이상 무거운 일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 몸도 많이 편해지셨다고 하셨어요. 희망이를 처음 본 아버지의 반응은 정말 잊을 수 없었어요. 손녀를 안아보시더니 한참 동안 말씀을 못 하시면서 눈물만 흘리셨습니다. 1년 넘게 화상통화로만 보던 손녀를 직접 안아보는 감격이 얼마나 크셨을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이 아이가 우리 희망이구나. 정말 예쁘다. 아버지가 희망이를 안고 계시는 모습을 보니까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런 행복한 순간을 위해 그동안의 모든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와 부모님의 재회도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1년 전보다 훨씬 자연스럽게 서로를 대하셨어요. 시어머니는 부모님이 건강해지신 모습을 보시고 정말 안심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손녀 자랑을 하시면서 두 분이 함께 웃으시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며칠 동안 벨라루스에 머물면서 정말 많은 추억을 만들었어요. 동영 씨는 아버지와 함께 동네를 산책하면서 많은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아버지도 사위에 대해 정말 만족하신다고 하시면서 딸을 이렇게 잘 돌봐줘서 고맙다고 계속 말씀하셨어요. 아버님, 이젠 진짜 우리가 가족이죠. 동영 씨가 아버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었을 때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서로 어색했는데 이제는 정말 가족 같은 사이가 된 것 같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벨라루스에 머무는 동안 부모님이 깜짝 놀랄 계획을 세우고 계셨어요. 셋째 날 저녁,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기회에 제대로 된 결혼식을 올려주고 싶다고, 4년 전에 못해준 걸 지금이라도 해주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타티아나야, 그때 엄마 아빠가 너에게 제대로 된 결혼식도 못해줬잖아.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우리 딸 예쁘게 시집 보내자. 처음에는 그럴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미 결혼한 지 4년이 지났고 아이까지 있는데 지금 와서 결혼식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정말 간절한 표정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빠가 평생 후회하고 있는 일이야. 딸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던 것 말이다. 이번만은 제대로 해보자. 아버지의 그 말씀을 들으니까 마음이 움직였어요. 4년 전 서류 한 장으로 끝났던 결혼이 아직도 아버지 마음의 상처로 남아있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동영 씨도 좋은 생각이라고 하시면서 적극 찬성해 주셨습니다. 부모님은 정말 열심히 준비해 주셨어요. 비록 크고 화려한 결혼식은 아니었지만 마음만은 정말 정성스럽게 담아주셨습니다. 어머니는 직접 벨라루스 전통 결혼 드레스를 빌려와 주셨고 아버지는 마을 사람들을 초대해서 작은 파티를 준비해 주셨어요. 동네 교회에서 간소하지만 의미 있는 세리머니를 올렸습니다. 신부 대기실에서 벨라루스 전통 드레스를 입을 때 정말 꿈 같았어요. 하얀색 드레스에 전통 자수가 놓인 아름다운 드레스였습니다. 어머니가 제 머리를 예쁘게 따아주시면서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우리 딸이 이렇게 예쁠 수가. 4년 늦었지만 이제야 진짜 신부 같네. 시어머니도 함께 계시면서 저를 도와주셨어요. 한국에서 가져온 액세서리로 저를 더 예쁘게 꾸며주시면서 정말 아름답다고 계속 칭찬해 주셨습니다. 두 어머니가 함께 신부인 저를 돌봐주시는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아버지가 저를 교회 재단까지 걸어서 모셔다 주셨어요. 4년 전에는 할 수 없었던 신부 아버지 역할을 드디어 해주시는 거였습니다. 아버지의 팔짱을 끼고 걸어가는 동안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바로 제가 꿈꿨던 결혼식의 모습이었거든요. 동영 씨는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고 재단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저를 보시는 눈빛이 4년 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제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바라보는 눈빛이었어요. 희망이도 예쁜 드레스를 입고 꽃을 뿌리며 함께 걸었습니다. 세리머니는 간단했지만 정말 의미 있었어요. 벨라루스 전통 방식과 간단한 서양식을 섞어서 진행했습니다. 신부 아버지가 신랑에게 딸을 맡긴다는 의식도 제대로 해주셨어요.
아버지가 동영 씨에게 제 손을 맡기시면서 하신 말씀이 지금도 기억에 남아요. 이제야 제대로 딸을 시집 보내는구나. 우리 딸 잘 부탁합니다. 동영 씨도 정중하게 인사드리시면서 평생 소중히 모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순간 정말로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는 기분이 들었어요. 마을 사람들도 많이 와주셨어요. 저를 어릴 때부터 봐왔던 분들이 이제야 제대로 된 결혼식을 보게 됐다며 기뻐해 주셨습니다. 비록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진심 어린 축복을 받는 결혼식이었어요. 결혼식 후 피로연도 정말 따뜻했습니다. 부모님이 정성껏 준비해 주신 벨라루스 전통 음식들과 시어머니가 한국에서 가져온 음식들이 한 상에 차려졌어요. 두 나라의 문화가 하나로 어우러진 특별한 파티였습니다. 희망이가 할아버지 할머니들과 함께 춤을 추는 모습이 정말 예뻤어요. 벨라루스의 전통 춤과 한국의 강강술래를 번갈아가며 춰서 모든 사람들이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시어머니도 벨라루스 춤을 배우시려고 하셔서 더욱 재미있었어요. 그날 밤 부모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4년 동안 마음의 빚으로 남아있던 것을 드디어 갚을 수 있게 됐다고, 이제야 진짜 딸을 제대로 시집 보낸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버지는 특히 감격스러워 하시면서 평생 후회로 남을 뻔했던 일을 해결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마음이 편해진다. 우리 딸도 다른 사람들처럼 축복받으며 결혼했구나. 동영 씨도 정말 좋아하셨어요. 늦었지만 이렇게 의미 있는 결혼식을 올릴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이제 정말로 완전한 가족이 된 기분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 주일 정도 머문 후 한국으로 돌아올 때는 아쉬움보다는 만족감이 더 컸어요. 부모님도 손녀와 헤어지는 게 아쉬우셨지만 딸에게 제대로 된 결혼식을 해줄 수 있어서 정말 기쁘다고 하셨습니다. 이제는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는 확신도 있으셨고요. 한국에 돌아온 후 저는 완전히 새로운 마음으로 살 수 있게 됐어요. 4년 전에 아쉬움이 완전히 해소된 기분이었습니다. 진짜 결혼식을 올렸다는 것, 부모님이 저를 제대로 시집 보내주셨다는 것이 마음에 큰 평안을 가져다 주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통번 역사 과정을 시작했습니다. 희망이가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해서 시간이 생겼거든요. 공부는 힘들었지만 정말 보람있었어요. 제가 직접 경험한 내용들이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통번 역사 과정을 들으면서 만난 동기들에게도 제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었어요. 4년 늦었지만 부모님이 제대로 된 결혼식을 해주셨다는 이야기를 하면 모두들 감동해 하셨습니다. 특히 비슷한 처지에서 한국에 온 분들은 더욱 공감해 주셨어요. 6개월 정도 공부한 후에는 실제로 통번역 일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일들부터 시작했지만 점점 더 큰 프로젝트들을 맡게 됐어요. 특히 다문화 가정 관련 업무나 동유럽 관련 통번역 일이 많았는데 제 경험이 큰 도움이 됐습니다. 일을 하면서 가장 보람을 느낄 때는 저처럼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을 도와줄 때였어요. 병원에서 의사와 의사소통이 안 되어 힘들어하는 외국인 여성이 있으면 통역을 해드리고 관공서 업무를 못 알아듣는 분들께는 자세히 설명해드렸습니다. 그럴 때마다 정말 뿌듯했어요. 어느 날 밤, 희망이를 재운 후 동영 씨와 함께 창밖을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동안의 일들을 되돌아보면서 정말 많은 일이 있었다는 걸 새삼 깨달았습니다. 이젠 두 나라가 내 고향이에요. 그리고 당신이 제 인생의 시작이에요. 제가 그렇게 말하니까 동영 씨는 대답 대신 제 손을 조용히 감싸 쥐어주셨어요. 그 따뜻한 손길에서 지난 4년간의 모든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의 두려움, 적응하면서 겪었던 어려움, 부모님과 다시 만난 감동, 희망이가 태어났을 때의 기쁨까지. 모든 순간들이 지금의 행복을 만들어낸 소중한 시간들이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제 저는 과거를 후회하지 않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지만 그 선택이 저와 제 가족 모두에게 더 나은 미래를 가져다 줬거든요. 희망이는 두 나라의 문화를 모두 물려받은 특별한 아이로 자라고 있고 저 역시 새로운 꿈을 찾아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쉽지 않은 일들이 있을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닙니다. 동영 씨와 시어머니 그리고 벨라루스에 계신 부모님까지 모두가 저를 사랑하고 응원해주는 든든한 가족이 있거든요. 그리고 가장 소중한 희망이가 있어서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단돈 2천만 원에 시작된 이 모든 일들이 정말 기적 같습니다. 그 돈으로는 살 수 없는 소중한 것들을 얻었어요. 진정한 가족, 변하지 않는 사랑, 그리고 새로운 꿈까지. 이제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이에요.